오늘부터 성씨를 버려라. 족보를 태워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조상이 누구인지 입 밖에 내지 마라. 1457년 어느 겨울밤 세 아들을 앞에 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명령 한마디에 한 가문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무려 211년 동안이나 말이죠.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을 피해 이름도 성도 숨긴 채 산속으로 숨어든 사람들. 조선 팔도 어디에도 이들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받은 가문이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00년의 침묵이 깨지던 날, 조선의 왕은 이 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500년 뒤의 일입니다. 히말라야의 차가운 눈 속에 묻힌 동료를 구하러 목숨 걸고 뛰어든 산악인 엄홍길 대장, 그리고 백범 김구의 곁에서 조국을 되찾으려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엄항섭. 이 위대한 영웅들이 사실은 시신 한 구를 훔쳤다는 이유로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던 그 역적의 후손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의 어명을 어기고 시신을 훔친 아버지, 그리고 그 대가로 200년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아들들. 과연 이 가문에는 어떤 비밀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역적의 자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의 가문이 되기까지 엄흥도 후손 211년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668년 가을 한양 대궐 경연청입니다. 조선 제18대 임금 현종이 신하들과 함께 경서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종은 이때 28살의 젊은 군주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조선 유림의 거목 69살의 우의정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고자 하는 바가 있어옵니다. 현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말을 들어보겠소. 송시열은 깊이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가 쇠락한 시대일수록 저리를 더욱 높이 사야 하옵니다. 청컨대 엄흥도의 후손을 녹용하소서. 경연청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엄흥도, 211년 전 노산군의 시신을 거둔 그 사람입니다. 현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효종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인조로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세조의 직계 후손인 자신이 단종의 충신을 표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의 후손이 어디 있어? 신이 알기로는 영월과 괴산에 있다 하옵니다. 현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서 등용하도록 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211년 동안 역적의 자손으로 숨어 살던 한 가문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경상북도 예천의 한 마을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초가집 앞에 관청의 관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댁에 엄흥도의 후손이 사시오? 집 안에서 노인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엄흥도의 장남 호연의 7대 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원은 관문을 펼쳤습니다. 조정에서 엄흥도 선생의 후손을 등용하고자 하시니 준비하여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11년입니다. 선조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그날로부터 211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조정에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경상북도 군위의 또 다른 마을에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흥도의 차남 광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삼남 성현의 후손들에게도 소식이 닿았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던 후손들이 모두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인정받았습니다. 조정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211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211년이나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도대체 엄흥도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그의 후손들이 이토록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211년 전 1457년 가을 강원도 영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211년 전인 1457년 가을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는 이때 54살이었습니다. 영월 엄씨족보에는 그가 1404년 태종 4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장은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아전 중 최고위직으로 오늘날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실무 책임자 정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엄흥도는 양반은 아니었지만 영월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해 6월 영월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봉된 단종이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조선의 임금이었던 소녀는 이제 영모를 꾀한 죄인의 신분으로 이오지 마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호장의 직무상 유배된 노상군의 거처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흥도는 이 불쌍한 소년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엄흥도가 산마루에 있을 때 곡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노상군이 사육신을 꿈에서 만나고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엄흥도는 그 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 노상군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인가? 영월군의 호장 엄흥도입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왔습니다. 노상군은 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초야에 선인이 많다더니 그대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것이었구나. 그 후로 엄흥도는 틈이 날 때마다 노상군을 찾아뵙고 밤을 지새웠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엄흥도가 노상군에게 깊은 연민과 충성심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57년 10월 24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것입니다. 9월에 수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노상군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세조는 노상군에게도 죽음을 내렸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상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했고 결국 노상군 곁에서 시중을 들던 통인이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는 사약을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교살당했다고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17살 소년의 짧은 생이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신이 방치되었습니다. 세조의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노상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하리라.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부모, 형제, 자식 3대를 모두 죽인다는 뜻입니다. 영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시신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영모자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흥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노모를 위해 준비해둔 관과 수의가 있소. 그것을 가져와야겠소. 아내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입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엄흥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소.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엄흥도는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남 호현, 차남 광순, 삼남 성현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엄흥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노상군의 시신을 거두러 갈 것이다. 아들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안다.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졌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임금이었던 분의 시신이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엄흥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오늘 이 일로 우리 가문이 화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화를 받아들이겠다. 그날 밤 부자 4명은 관을 지게에 지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청에서 찾아왔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엄흥도 일행은 노상군의 시신을 정성껏 염습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북쪽 오리지점 동을지산에 있는 엄씨 가문의 선산으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매서운 눈보라로 변한 것입니다. 급하게 일어난 일인데다 눈보라까지 쳐서 묻을 만한 맨 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흥도는 절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속에 앉아있던 노루 한 마리가 일행을 보고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에만 눈이 녹아서 맨 땅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엄흥도는 이를 천우신조라 여겼습니다. 하늘이 자리를 일러주시는구나. 그곳에 노산군의 시신을 정중히 안장했습니다. 훗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숙종치세에 단종이 정식으로 복권되어 왕릉을 이장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조정에서 직관들을 보내 그 자리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직관들이 놀라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곳은 이미 천하의 명당입니다. 이장할 필요가 없사옵니다. 노루가 앉았던 그 자리, 엄흥도가 하늘의 뜻이라 믿었던 그곳이 정말로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계룡산 동학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이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단을 쌓고 초원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흥도는 영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1457년 늦가을 엄흥도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들으시오. 우리는 이제 영월을 떠나야 하오. 엄흥도의 말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관에서 곧 우리를 찾을 것이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이 있었으니 우리 모두가 위험하오. 장남 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엄흥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 흩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문이 살아남으려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삼형제는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한 곳이 발각되더라도 다른 곳은 살아남을 수 있다. 엄흥도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호연아, 너는 장남이니 대를 이어야 한다. 너는 예천 화장면으로 가거라. 그곳에 우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가 몸을 숨기도록 하라. 예, 아버지. 광순아, 너는 나와 함께 군위로 갈 것이다. 조림산 기슭에 은거할 곳이 있다.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성현아, 너는 가장 먼 곳으로 가야 한다. 울산으로 가거라. 아니면 더 북쪽 함경도 안평까지 가도 좋다. 어디든 세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예, 아버지. 명을 받들겠습니다. 엄흥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명심하거라. 앞으로 너희는 엄씨성을 숨겨야 할 수도 있다. 족보도 태워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선조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 엄흥도는 세 아들을 차례로 안았습니다. 너희가 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세상이 아직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뿐이다. 아들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 아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장남 호연은 동쪽으로 예천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메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삼남 성현은 남쪽으로 울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훗날 정말로 울산에 정착해 그곳에서 자손을 이어갔습니다. 차남 광수는 아버지와 함께 서쪽으로 군위를 향해 걸었습니다. 엄흥도는 이미 54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굳건했습니다. 군위 조림산 기슭에 도착한 엄흥도와 광수는 조용히 은거했습니다. 작은 움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지에서 온 평범한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영월에서는 관청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장 엄흥도를 찾아라. 노산군의 시신을 거둔 자를 찾아내야 한다. 관원들이 마을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마을 사람들은 엄흥도가 시신을 거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은 결국 엄흥도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월 사람들의 침묵이 엄흥도 가문을 지켜준 것입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고을 백성들이 지금도 애처롭게 여긴다고 말입니다. 영월 사람들은 노산군의 무덤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군왕묘라고 부르며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청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월 사람들이 엄흥도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흥도 가문은 세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예천의 호현 집안, 군위의 광순 집안, 울산의 성현 집안. 이들은 서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한 집안이 발각되면 다른 집안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엄흥도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세 갈래로 흩어진 씨앗. 언젠가 봄이 오면 그 씨앗들이 다시 싹을 틔울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1474년 군위 조림산 기슭입니다. 엄흥도는 70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광순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광순아, 형들은 잘 있겠지? 분명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엄흥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다오. 그것이 엄흥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광수는 아버지를 조림산 기슭 화볼리에 묻었습니다. 표지석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칫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산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묘가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이 묘소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군위의 광순 후손들만이 비밀리에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기렸습니다. 같은 시기 예천에 있던 호연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면 어느 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선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만 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큰 일을 하신 분이다. 하지만 세상이 아직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라. 호연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양반 행세도 하지 않았고 관직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로 평범한 상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울산에 정착한 성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예 함경도 안변까지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울산에서 가정을 꾸렸고 자손을 이어갔습니다. 세 집안은 서로 소식조차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6년 단종이 죽은 지 59년이 되던 해입니다. 중종 11년이었습니다. 중종이 우승지 신창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영월에 가서 노산군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60년 가까이 금기시되던 단종에 대해 조정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창은 영월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노산군의 묘가 어디 있어? 영월 사람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군왕묘는 저기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신창은 놀랐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그 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묘는 영월 서쪽 오리길에 있사옵니다. 높이가 겨우 2자쯤이고 여러 무덤이 곁에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를 군왕묘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창은 이어서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처음 돌아가셨을 때 온 고을이 황망했는데 그때 아전 엄흥도라는 자가 찾아가 곡하고 관을 마련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흥도라는 이름이 조선 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59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 정보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엄흥도를 찾지도 않았고 그의 후손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으로만 남겼을 뿐입니다. 1541년 중종 36년의 일입니다. 영월 군수 박충원이 노산군의 묘를 다시 찾아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580년 선조 13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산군 묘의 상석과 표석, 장명 등 망주석 등 성물을 세운 것입니다. 여전히 왕릉의 지위는 아니었지만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묘역을 정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 엄흥도의 후손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조대에 엄흥도의 종손 엄한례가 조정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엄한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노산군의 묘역을 수호하라. 대신 호역을 면제하겠노라.
이것은 엄흥도 후손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혜택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123년 만에, 엄흥도가 시신을 거둔 지 123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이 그 가문을 인정한 것입니다. 엄한례는 예천에 살고 있던 호연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묘역 수호라는 임무는 받았지만 관직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역적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지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되 완전히 숨어 지낼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선조대에 처음 인정받은 이후로도 80여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엄흥도의 후손들은 묘역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예천에서, 군위에서, 울산에서 세 갈래로 흩어진 후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참고 견뎠습니다. 선조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언젠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68년 그날이 왔습니다. 1659년 5월 효종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후사로 세자 이연이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현종입니다. 현종은 즉위할 때 1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현종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인 청나라 심양의 질관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효종이 소현세자가 죽은 후 인질로 심양에 가 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 때문이었을까요? 현종은 유독 의리와 정통성을 중시하는 군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송시열은 1607년에 태어나 이때 이미 62살의 노학자였습니다. 그는 조선 유학의 거목이자 의리와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668년 어느 날 송시열은 옛 기록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의 이야기를 읽으며 송시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충절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세조께서 왕위에 오르셨지만 이들의 의리만큼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송시열은 중종실록의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1516년 우승지 신창의 보고였습니다. 아전 엄흥도라는 자가 찾아가 곡하고 관을 마련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감탄했습니다. 사육신은 양반이요, 선비였다. 그들의 충절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엄흥도는 미천한 아전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임금의 시신을 거두었으니 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송시열은 더 조사했습니다. 선조대에 엄한례라는 후손이 묘역을 수호했다는 기록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아직 있다는 뜻이 아닌가. 선조대에 묘역 관리만 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후손들을 조정에 등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충절을 기리는 길이다. 송시열은 현종에게 아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세조의 직계 후손입니다. 세조,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으로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단종의 충신을 표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조상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정통성은 혈통만이 아니다. 의리와 명분을 지키는 것, 충절을 기리는 것이 진정한 왕도다. 1668년 가을 송시열은 경연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고자 하는 바가 있어옵니다. 경의 말을 들어보겠소. 도가 쇠락한 시대일수록 저리를 더욱 높이 사야 하옵니다. 송시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10여 년 전 노산군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라는 자가 있었사옵니다.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목숨을 걸고 의를 행했으니 이는 천하의 의사라 할 만하옵니다. 현종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하옵니다. 청컨대 엄흥도의 후손을 녹용하소서. 충절을 기리는 것이 곧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옵니다. 경연청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송시열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과연 전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현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나는 세조의 후손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현종은 깨달았습니다. 정통성은 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리를 지키고 충절을 기리며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왕도다. 엄흥도를 인정하는 것은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의리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현종은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그의 후손이 어디 있소? 신이 알기로는 영월과 괴산에 있다 하옵니다. 찾아서 등용하도록 하라. 충절을 기리는 것이 과인의 도리요.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68년 현종 9년 우의정 송시열이 엄흥도 후손의 등용을 건의하고 현종이 이를 허락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후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흩어져 살던 후손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씨조차 바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영월과 괴산을 뒤졌지만 명확한 후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68년에는 실제 등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669년 송시열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건의했습니다. 전하, 엄흥도의 후손을 반드시 찾아야 하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영월뿐만 아니라 예천, 군위, 울산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예천에 살고 있는 호연의 후손들을, 군위에 살고 있는 광순의 후손들을, 울산에 살고 있는 성현의 후손들을 모두 찾아낸 것입니다. 관문이 세 지역으로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예천의 어느 마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관원이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댁에 엄흥도의 후손이 사시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호연의 7대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1년 동안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관에서 찾아오면 어쩌나, 혹시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이 아직도 유효한 건 아닌가,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관원이 가져온 소식은 달랐습니다. 조정에서 엄흥도 선생의 후손을 등용하고자 하시니 준비하여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것이 정말입니까? 그렇소. 송시열 대감께서 친히 건의하셨고 전하께서 허락하셨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선조님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같은 날 군위의 광순 후손 집에도 관문이 도착했습니다. 울산의 성현 후손 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1년 만에 세 갈래로 흩어졌던 후손들에게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며칠 후 세 지역의 후손들이 각각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엄흥도의 후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장남 호연의 7대손입니다. 저는 차남 광순의 7대손입니다. 저는 삼남 성현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11년 만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야 세상에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조님께서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669년 현종 10년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지 212년 만에 그의 후손들이 비로소 조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엄흥도 후손들의 첫 번째 복권이었습니다. 1669년 초 세 지역에서 올라온 엄흥도의 후손들은 한양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복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복호란 세금과 역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은전입니다. 엄흥도의 충절을 기려 그 후손들의 호역을 면제하노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엄흥도 가문이 역적의 자손이 아니라 충신의 후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후손들은 감격했습니다. 211년 동안 숨어 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조의 이름조차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우리는 엄흥도의 후손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손들은 한양에 머물며 송시열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감마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송시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오. 엄흥도 선생의 충절은 천하에 드러나야 마땅하오. 선조님의 일이 인정받으니 저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오.
언젠가는 엄흥도 선생께서 정식으로 증직을 받고 시호를 받을 날이 올 것이오. 송시열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후손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청에서 받은 복호 문서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천으로 돌아온 호연의 후손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께서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위로 돌아온 광순의 후손은 아버지 엄흥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림산 기슭 화볼리의 그 조용한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조님,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선조님께서 하신 일이 옳았다고 조정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울산으로 돌아온 성현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상의 위패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했습니다. 211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예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복호는 받았지만 엄흥도 본인에 대한 공식적인 증직이나 시호는 아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주였으며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도 강했습니다. 그는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복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에 사육신이 복권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이 정식으로 신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698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 24년 단종이 복이 된 것입니다.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그리고 마침내 단종으로 묘호가 회복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능호도 장릉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종이 복이 되자 자연스럽게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킨 사람들도 함께 표창되었습니다. 그해 엄흥도는 공조좌랑에 추중되었습니다. 공조좌랑은 정육품 관직입니다. 미천한 아전 신분이었던 엄흥도가 죽은 지 224년 만에 정식 관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세 지역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선조님께서 공조좌랑에 추중되셨습니다. 드디어 선조님께서 벼슬을 받으셨습니다. 후손들은 다시 한번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육신과 함께 엄흥도가 영월의 창절사에 배양되었습니다. 창절사는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킨 신하들을 모신 사당입니다. 이제 엄흥도도 그 충신들 중 한 명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엄흥도의 위패가 창절사에 모셔지는 날 후손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예천에서, 군위에서, 울산에서 온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조님,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24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선조님께서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흥도의 풍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726년 영조 2년에는 공조참의로 승격되었습니다. 종삼품 당상관입니다. 1758년 영조 34년에는 공조참판에 추중되었습니다. 종이품입니다. 이때 영조는 친히 제문을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글을 써서 엄흥도의 충절을 기린 것입니다. 엄흥도의 충절은 해와 달처럼 빛나도다. 그의 의로움은 천지와 함께 영원하리라. 후손들은 이 제문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1833년 순조 33년에는 공조판서로 다시 승격되었습니다. 정의품 판서입니다. 조선시대 6조의 우두머리 자리입니다. 아전 출신인 엄흥도가 죽은 지 359년 만에 정의품 판서의 품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876년 고종 13년 엄흥도 후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남에 살고 있던 3명의 후손 대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엄현좌, 엄현문, 엄현상이었습니다. 선조 엄흥도에게 시호를 내려주시옵소서. 선조의 충절은 천하에 드러나야 마땅하옵니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엄흥도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노라. 충의공, 충성스럽고 의로운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지 419년 만에 국가로부터 받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세조의 탄압을 피해 예천, 군위, 울산으로 흩어져 숨어 살았던 후손들이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로 선조의 명예 회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엄흥도는 더 이상 역적을 도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의공 엄흥도, 조선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충신이 된 것입니다.
엄흥도에 대한 표창은 계속되었지만 후손들의 삶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733년 영조 9년의 일입니다. 군위에 살고 있던 영월엄씨 22세 손 엄철업이 장을 올렸습니다. 선조의 충절은 인정받았으나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옵니다. 제사조차 제대로 지낼 형편이 못 되오니 부디 역을 면제해 주시옵소서.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완문을 발급했습니다. 완문이란 관청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 세로 37.4cm, 가로 205cm에 달하는 긴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병조의 관인이 무려 15개나 찍혀 있었고 당상관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엄흥도의 높은 뜻을 기려 그 후손들의 군역과 자벽을 면제한다. 이 완문은 의흥의 광순문 종손이 약 300년 동안 내용도 모르고 보관해왔다가 2009년에야 그 가치가 밝혀졌습니다. 이는 의흥 광순문이 엄흥도의 자손임을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1759년 영조 35년에는 엄흥도의 정려각이 영월에 세워졌습니다. 정려각이란 충신, 효자, 연려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건물입니다. 영조가 친히 명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 정려각은 세월이 흐르며 훼손되었다가 1970년에 현재 위치인 장릉 경내로 옮겨져 복원되었습니다. 지금도 단종의 능인 장릉을 찾아가면 엄흥도의 정려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려각 앞에 서면 419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던 한 남자의 용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00년과 1902년 예천과 울산의 후손들 사이에서 종가 혈통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00년 광무 4년 예천에 살던 후손들이 고종에게 청했습니다. 엄흥도에게 불천이 은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천이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신주를 영원히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지만 불천이로 지정되면 영원히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문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엄흥도를 불천이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천이로 공인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예천 후손들이 엄흥도 제사를 모시는 종가라고 조정에서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살던 후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1902년 울산 후손들이 조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천 쪽에서 종가 혈통을 가로챘습니다. 진짜 종가는 울산입니다. 이듬해인 1903년에는 경남 유생들까지 나서서 예천 쪽 후손을 징계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족보를 조사하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때 군위에 살던 후손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1733년 영조 9년에 받은 완문이었습니다. 이 완문은 세로 37.4cm, 가로 205cm에 달하는 긴 문서로 병조의 관인이 무려 15개나 찍혀 있었고 당상관이 직접 서명한 공문서였습니다. 엄흥도의 높은 뜻을 기려 그 후손들의 군역과 자벽을 면제한다. 이 완문은 군위의 광순 후손이 약 17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위의 광순 후손이 엄흥도의 자손임을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1903년 조정은 울산 후손 쪽을 종가로 인정하고 엄흥도 제사를 모시게 했습니다. 이 논쟁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흥도 후손들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가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엄흥도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211년 동안 숨어 살던 가문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심지어 누가 정통 종가인지를 놓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엄흥도의 위패는 여러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영월의 창절사와 장릉 경내의 충신각, 문경의 의산서원과 충절사, 울산의 원강서원 등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후손들의 집성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말리는 500년 넘게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역방향 시계탑이 있습니다. 천륜이 뒤바뀐 비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의 엄흥도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마을 안쪽에는 엄흥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충절사가 있습니다. 후손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향을 올리며 선조의 꼿꼿한 유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경 산양면의 건너편 옛 의산초등학교 뒤편에는 상이제가 있습니다. 의를 숭상한다는 뜻을 가진 이곳은 후손들의 강학 및 제향 공간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0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위에도 엄흥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군위군 산성면 화볼리, 조림산 기슭에는 엄흥도의 묘소가 있습니다. 2009년 김광순 택민국학연구원장의 연구로 이곳이 진짜 엄흥도의 묘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엄흥도를 은밀하게 도운 아들 엄광순의 묘와 엄흥도의 묘가 산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함께 은둔했던 삶의 궤적을 짐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엄흥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흥도라는 이름이 41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것은 145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69년이 지난 지금 엄흥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영월엄씨 후손들은 지금도 선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천, 군위, 울산, 문경 등지의 집성촌에서 후손들은 대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선조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엄흥도의 정신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선조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엄항섭은 엄흥도의 직계 후손으로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항일투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선조 엄흥도가 의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엄항섭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다른 후손인 산악인 엄홍길은 히말라야의 차가운 눈 속에 갇힌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건 휴먼 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419년 전 선조가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었듯이 엄홍길도 동료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엄씨 가문의 정신이었습니다. 가문의 윤리가 시대에 따라 항일 정신으로 또 동료애적 인본주의로 변주되며 생명력을 이어온 것입니다. 엄흥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후손 수백 년을 바꿉니다. 엄흥도는 1457년 그날 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후손들이 211년을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결국 인간의 양심이 승리합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고 단종은 죽었습니다. 한동안은 세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얻은 권력보다 의리를 지킨 충절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침묵도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엄흥도를 직접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관청이 와서 물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엄흥도 가문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엄흥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날 밤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면 단종의 시신은 정말로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엄흥도 가문은 안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엄흥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평범한 아전의 후손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흥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56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충의공 엄흥도, 조선의 수많은 왕들, 수많은 공신들보다 더 빛나는 이름입니다. 최근 들어 엄흥도의 이야기가 영화와 드라마,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영월 장릉과 문경 위만리, 군위 화볼리 등 엄흥도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또 엄흥도는 실존 인물인가요? 그의 후손들은 정말 211년이나 숨어 살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것, 그 때문에 후손들이 흩어져 숨어 살았다는 것, 211년 후 송시열의 건의로 복권되었다는 것, 모두 사실입니다. 569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의 선택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의 권력도 그의 생전에만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엄흥도의 충절은 569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의리는 시간을 이깁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엄흥도는 옳은 일을 했고 그 대가로 211년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행동이 인정받았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작은 선함의 이야기도 기억됩니다. 영월 사람들의 침묵, 그것도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큰 영웅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엄흥도와 그 후손 211년의 이야기였습니다. 1457년 가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211년 동안 역적의 자손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1668년 송시열의 건의로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698년 단종이 복이 되고 엄흥도도 공조자랑에 추증되었습니다. 1876년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419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엄흥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엄흥도의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